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절차에서는 세 가지가 우리랑 차이가 있더라.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포상금 지급 결정했거든요. 그럼 한 달 내주게 돼 있죠. 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몇 달? 2달. 이게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 우린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보조 규정이 없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죠. 이게 두 번째 차이. 세 번째 차이. 얘네는 익명 가명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 있죠. 우린 요 규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어디 갔어? 맨 밑에 있죠. 아직 안 나왔네.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 가명으로 얘네 신고 고발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우리는 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균분 지급하고 약정 있으면 약정대 지급하고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고발했으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준다는 거 이거 우리랑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무로 들어왔어요. 실무로. 그래서 이제 실무로 넘어왔는데 지금 핵심 30일에 지금 장사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농지법에 대한 판례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저는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은 쉴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이 부분은 출제하더라도 분묘기권 너무 잘 하시니까 그냥 맞출 거고요. 장사법에 대한 숫자만 기억하고 가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사법에 대해서는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법에서 개인자 들어가는 거 기억했죠? 개인자가 들어가는 건 30제로 기억했죠? 그럼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30일 내에 사오신 거고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못 넘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는데 가족묘지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가족묘지까지는 100제곱미터 이거 이하로 설치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묘지니까. 묘지는 살림을 훼손해야 돼요. 묘지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고 분묘 한 개당 면적은 잘 알고 있죠? 분묘 한 개당 면적은 10, 합장은 15제곱미터를 못 넘긴다. 이건 알고 있고 자연장지예요. 그럼 자연장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도 이제 그 개인, 가족, 문중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개인 자연장지는 역시 30제로 간다고 그랬어요. 30제곱미터 못 넘기고 30일 내에 사오신고 이게 미만이냐 이하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기억하면 돼요. 그냥 숫자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족까지는 지금 가족묘지가 똑같죠. 가족 자연장지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문중 자연장지까지 요거는 사전 신고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입니다. 됐어요? 요 정도 이제 면적, 신고 기한.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요 사설 봉안시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가 있는데 봉안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봉안묘는 장사법에 직접 있는 규정이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대리석으로 지금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그림으로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이 봉안묘는 지금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가로가 몇 미터? 2미터. 세로는 1미터. 높이는 10cm. 그러니까 면적이 몇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2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높이는 10cm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은 잘 아셔요. 존속기간은 지금 30년 하고 있고 1회 30년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장 60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거든요. 이거 철거해야 되죠. 몇 년 내에? 1년을 기억해야 되죠. 1년 내 철거하여 화장하시거나 봉안시설로 모셔둬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또 해두시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이 일단 취득을 하게 되면 수호봉사는 끝까지 가는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2001년도 1월 13일 날 이후에 설치된 분묘로서 이 분묘가 분묘지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최장 60년을 못 넘기는 거죠.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점 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인데 이걸 줄여서 제가 무연묘라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나 묘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무연분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고 이런 분묘가 나타나면 연고자를 안다면 3개월 이상을 정하여 통지해주고 만약에 모른다. 그럼 그 뜻을 신문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하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장을 해버릴 수 있는데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후일 이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이거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죠. 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러나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승낙형 분묘유지권이라든가 양도형 분묘유지권 취득할 수 있죠. 시효 취득형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에 지료지급에 대한 분묘유지권 지료지급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라고 두 가지만 딱 메모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분묘기지권을 희호로 취득했습니다. 지료지급 언제서부터? 소유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근데 양도형 분묘유지권 있죠. 양도형 분묘유지권을 작년에 물어봤는데, 양도형 분묘유지권은 지료를 언제 지급한다? 성립한 날로부터. 그럼 양도형 분묘유지권은 성립한 날로부터 지급하게 돼 있어요. 분묘를 설치한 날이 아니에요. 성립한 날이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성립이 언제 되냐면요. 보세요.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거든요. 설치했는데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갑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자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이전 늦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취득해버리는 거죠. 이때로부터 지료지급구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이거 설치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올해 요거를 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왜 그러냐? 밑에 농지법 때문에. 농지법이 지금 29회 때 출제가 됐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개정이 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딱 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안 내더라도 공법 쪽에서 분명히 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소유상한제, 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농지취득자격증 이 세 가지가 주요 골자예요. 그래서 이게 딱 압축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소유상한제 기억을 꺼내두시는데 이건 만만천이죠. 만만천 알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받았어요. 만제곱미터 내에서 8년 이상 농사했다가 이농했습니다. 그럼 이때 만제곱미터 이내에 수여할 수 있죠. 주말 체험 영농 목조를 시간다. 그러면 세대관 전부 합산이죠. 전부 합산의 천입니다. 그죠?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만천이다. 그래서 요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 이때 상속 이농의 경우는 이거 임대할 수 있나요? 내가 상속으로 농지 받았어요. 8년 이상 농지 다 있네, 못 짓겠다. 그리고 임대할 수 있죠. 상속 이농에는 소유자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이거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임차할 수는 있어요, 내가 주말 농장용으로. 근데 내가 주말농을 취득했는데 이걸 임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절대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농지 취득할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데, 일단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대 사유 기억하고 있죠.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대 사유를 기억하고 있는데, 농업인이 3개월 이상 국외여행한다? 임대할 수 있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한다? 임대할 수 있죠. 또 임대할 수 있는 사유가 농업인이 질병, 징집, 취약을 한다. 그럼 이거 임대할 수 있죠. 또 기억하고 있어요. 농업인이 임신 중이다. 그럼 임대할 수 있죠. 또 그다음 분만을 했어요. 출산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이때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임대 안 된다. 그러면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 원칙이고 하고요. 이게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있다고 그랬죠. 이 표준 계약서 누가 정한다? 농림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데, 시구 읍면장의 임대차 계약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취득하죠. 그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억나죠? 자, 그다음 묵시행신을 인정하는데, 묵시행신은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3년 이상. 그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겠네요? 아, 맞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단연생 식물재배지나 비닐하우스 부지예요. 이거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5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묵시행신 인정하는데 임대인만 계약 만료 몇 개월 전?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 그래서 우리가 이거 2주차에서 나왔죠. 농지법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지하게 틀렸잖아. 이때 6월에서 1월로 내는 바람에 이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 거주성장을 묵시행신을 하고요. 그때 기간 3년, 5년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농지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들, 그 농지를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안 쓴다. 그럼 이거 종료명령 나갈 수 있죠. 그럼 종료명령 나갑니다. 그럼 몇 개월 내에 종료해야 돼요? 3개월. 3개월 내에 종료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 그럼 이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조정은 시군 구청장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로 공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라는 게 있었는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죠. 안 들어본 척 하시는데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는데 농지대장에 이제 농업인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자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니까 누가 농업인인지. 그래갖고 이제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농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지를 임대했지 않습니까? 농지 소유자가. 그럼 농지대장에 60일 내에 변경 신청해야 돼요. 이거 신설됐어요. 농지 임대하는 60일 내에 농지대장에 내가 임대했다 하고 이거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요. 이거.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세요. 그럼 농지 임대차는 숫자 몇 과 친하다고요? 3과 친하다. 3과 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농취증 발급받아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전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가 돼버렸다. 그 등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럼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 증여는 농취증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소 농취증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판결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경매 이거 농취증 언제까지 내야 돼요? 내가 결정기일까지, 그때까지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억할 게 주말 농장료로 취득합니다. 농취증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말 농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고 취득하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로 쏘겠다. 전용 허가 받았어요? 그럼 역시 있어야 되죠. 근데 농지 전용 협의 있죠, 협의. 협의는 농취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짱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지를 공유하던 것을 이전 등기 한다. 또는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다. 이때는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주말 농장용 있어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도 있어야 되고. 근데 농지 전용 협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시구 읍면장한테 취득 이거 신청합니다. 농취증. 시구 읍면장이에요. 군수가 빠지고 있고요. 시구 읍면장이고요. 그러면 이때 단독 신청 가능하죠, 이거. 그래서 매수인이 단독으로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이건 공동 신청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이때 농업 경영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내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1주차에 이 내용이 나왔나? 2주차에 나왔나? 농업 경영계획서를 낼 때 이게 농업 경영계획서에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갔다고 그랬죠. 서식에. 이 농지 취득할 때 자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금 계획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발급 신청서만 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주말 농장으로 취득한다. 그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주말 체험 우리 학원에서 했죠, 이거.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쓰게 돼 있다. 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원칙 처리 기한이 며칠? 7일. 그 다음에 농업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 4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에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농지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죠. 이건 처리 기한이 며칠? 14일.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갖고 이번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냐.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정리를 했는데 확정이 됐죠, 이거. 확정이 됐는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이 농지위원회 제도가 부활했는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였다. 이걸 취득한다. 그럼 농지위원회 심의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농지위원회 심의 거치게 돼 있어요. 또 거리 제한. 여기 사는 자가 아닌데 멀리 있는 자가 이 농지 취득하겠대. 그럼 이것도 이제 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농지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에요. 기억나세요?
농지는 한 필지를 몇 명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유로 취득할 때. 이 얘기 안 했나? 7명. 농지 이제 취득할 때요. 공유로 취득하잖아요. 7명 이상이 취득 못 합니다. 7명 이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하게 돼 있어요. 조례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건 공유로 다 농지를 취득한다? 3일 이상만 돼버리면 바로 이거 심의 대상이에요, 그냥.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참고해 두세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입니다. 그럼 농지를 농업경에 쓰지 않는다. 1년 내 처분할 것을 통지해줘요. 통지해주고요. 1년 내 처분 안 했습니다. 그럼 처분 명령 나가죠. 그럼 처분 명령은 몇 개월?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줍니다. 이때 이제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데 명령 나갈 때 그러면 6개월 내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 25%가 이행강제금 떨어진 거죠. 이 25% 기준가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큰 금액 기준이죠.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큰 금액에 25%가 매년 부과된다. 이건 확정금이에요. 25%. 그리고 4년만 맞아보면 100% 나간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농지법 깔끔하게 지금 포기하고 있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지 행위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인상 자꾸 써가지고 안 하려고 이제. 농지법에 금지 행위 들어왔다고 그랬죠. 금지 행위 들어왔는데 그거 3년에 3천인데 농지법에서 금지 행위가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중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 제한이 있는데 그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거 사도 된다. 임대차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사라. 임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다. 이런 업소들 있잖아요. 중개를 했다. 3년에 3천이 다. 금지행위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안 나오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공법 쪽에서 나오면 좋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농지에 대해서 워낙 규제를 많이 하니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의 내용을 다 봤어요. 이제 확인 설명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출제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도 지금 현재 매년 출제하던 것을 지금 이게 홀수회로 넘어갔어요. 지금 홀수회로. 그래가지고 설명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거용 서식을 위주로 철저히 지금 쪼개놨는데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주거용 서식이에요. 단독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고 비주거용은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을 구분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자료 표시란이 있고요. 상태와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어요. 그 밑에 바로 이제 작성 요령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물건의 표시란인데 토지와 건물란이에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기재 요령이 있는데 건축물의 방향 주의해야 되죠. 건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뭘 기준한다? 거실, 안방 등 주실 기준이죠. 근데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준이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거 건축물 내용 다 나오죠.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모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란입니다. 권리관계란에서 지금 추가된 게 이거예요.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이게 추가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된 거고. 등기부 기재사항 나온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기재하면 되죠.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예요. 이것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인한테 문의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있죠. 렌트홈이죠, 이거. 렌트홈. 그래서 임대주택 정보체계 이게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인데 이게 렌트홈이에요. 여기서 이제 접속하여 확인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행사했다. 그러면 그 확인 서류 받으면 확인해. 못 받으면 미확인해.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걸 받으면 확인해. 못 받으면은 미확인해. 미제출해. 이렇게 이제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3번 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 난인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첫 번째 기각점이 건폐율 용융 상한 기재 요령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건폐율 용융 상한입니다. 이건 뭘 기재한다? 시군 조례.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고 그 도시군계획계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공이 직접 확인하기 적용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툭툭 끊어놓으세요. 건폐율과 용상은 시군조례에 따라 확인하고 도시군계획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공이 확인하기 적으며 그 밖에 토지이용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기 적고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일사필지라든가 또는 시리얼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의 경우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입지 조건입니다.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입지에 뭐가 들어가는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차장 꼭 기억해 두시고 교육, 판매, 의료설이 들어갑니다.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 비선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실 과취, 관리 유체,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 비선호 시설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제 기재 요령이 추가됐는데 비선호 시설은 1km 내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등이 있는가 1km 내에. 그래서 요걸 이제 적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답사에 적고요. 근데 비선호 시설은 비주거용 서식은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토지에는 있다고 그랬죠? 토지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이요. 완성된 때 거래 금액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와 건물 공시가격도 적어야 되는데 이곳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관련 조세율 및 세율. 이 부분은 취득세, 농어촌 투표세, 지방교육세를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하죠. 예, 근데 요것도 좀 잘못됐는데 이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요 내용 없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이렇게 설명서 서식에 써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거 없다고 또 난리 쳐가지고 난리 친 건가? 난리 친 건 아닌데.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었고 지금부터가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이죠. 실제 권리관계 라인인데 이건 한번 작성 요령을 읽어봐 주세요. 실제 권리관계는 미공시 사항을 전부 다 적어요. 미공시 물건, 미공시 다 적는데 지금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래놨어요. 근데 고지한 사항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법정 지상권, 유치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따른 부착물, 조각물 적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특이한 게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점용 허가 여부, 도로 점용 허가 이거 여부와 권리, 의무의 승계 대상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적으래. 그러니까 기타 사항,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이걸 적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단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지만 미분양됐대요. 이거 임대차 소개할 때는 반드시 미분양 사실 고지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다? 그럼 이제 장충 같은 거 다 확인하여 적게 돼 있고요. 근저당이 잡혀 있다? 그러면 채권 최고 확인하여 설명하면 모두 적게 돼 있고 경공매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 적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로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럼 소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주거용에. 난방, 보일러, 그 밖에 시설물 들어가는데 여기 그 밖에 시설물 안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죠. 이거는. 그 다음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적게 돼 있고 일조소음 진동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기재요령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세 가지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태 자료 요건 행사에 적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주거용 그 밑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비주거용 서식이었잖아요. 비주거용 서식의 경우 그 밖에 시설물 하나 있죠.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이었다면 뭐가 적는다고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근데 공업용 부동산은 전기 용량 적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수 용량, 용수열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비주거용 서식에는 소방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소화전과 비상벨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밑줄만 그어놓고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정리돼 있잖아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이제 3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1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개보수는 지급시가 다 적어야 되죠. 일단 부가세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령합니다. 연호를 기재하고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개공과 중개인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각각의 이제 주거용 서식의 내용을 다 뜯어봤거든요. 다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지금서부터예요. 우리 설명서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기본이냐 세부냐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세부에 들어가는 거 암기했죠. 실, 시, 벽, 관으로 암기했어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 시, 벽, 관이다. 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기재사항 있잖아요. 공통기재사항은 작년 지금 31회 때 물어봤죠. 그래갖고 이거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네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보세요. 물건의 표시란 있어야 돼요. 네 서식에 권리관계란 있어야 돼요. 등기부 이상란. 미공식 원리는 실제 권리관계에 써야 되니까 미공식 원리 써야 되므로 실제 권리관계는 다 있어야 되고 거래예정금액, 취득조세, 보수란 다 있어야 되죠. 이 공통 내용에다가 재단 목록과 입목의 생상태가 들어가면 이게 입광공서식 내용이라고 그랬죠. 입광공은 공통에다가 요거만 딱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광공서식은 입지나 공법상 제한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입지하고 공법상 제한은요 다른 서식 세 가지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입광공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의 경우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암기하고 있어요. 공법상 제한 생략할 수 있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공시 생략할 수 있고요. 취득조세는 임대차 시에는 기재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처리되어 있는 거 이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워낙 주입을 해놨기 때문에. 환경조건은 일조소음 진동인데 이건 주거용에만 있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 없다고 그랬죠. 근데 토지에는 있다고 그랬죠. 토지에는 입광공에도 당연히 비선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방에 주거용 서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비주거용 서식 했다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화전, 비상벨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어디 기재한다고요? 입지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 시설 아니에요. 입지에 들어간다. 입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내용. 그래서 지금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냐 여기서부터 이 박스까지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꼭. 됐어요?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확인 설명서는요 2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29회 시험 이후에 한 문제로 내다가 지금 현재 이것도 띄엄띄엄 내고 있어요. 이건 절대 띄엄띄엄 낼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실무관 바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쪽에 핵심 34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그냥 읽어만 주세요. 30회 때 유일하게 지금 출제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거 전자계약 시스템 IRTS 전자계약은 중개거래 하나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쌍방 직거래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음에 이제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고요. 개공은 회원가입 해야 됩니다. 공동인증서 반드시 써야 돼요. 그렇게 돼 있고요. 휴대폰이 없다면 전자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다음에 이제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이제 작성을 하는데 당사자는 수기서명입니다. 직접 화면에 쓰게 돼 있어요. 이름을 쓰게 돼 있고 개공은 전자서명하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무대리인, 법무사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서명이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나 이 서류들이 공인전담센터에 보관된다고 그랬죠. 자동 보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관이 되면서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본다고 그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한 걸로 간주하고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지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해제를 했다. 그럼 해제 신고서 별도로 안 내는 거죠. 모두 해제 신고한 걸로 보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든 주택 임대차 신고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서명 날인 전에는요, 서명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명 완료가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다면 이거 해제해야 한다고 그랬죠? 해제를 하고 재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읽어만 주세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른 문제 내야 되거든 지금. 자,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명법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그럼 머리 좀 식히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